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슬하에 딸 하나만을 두고 있답니다. 다른 형제도 없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이 아이를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이는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딸은 남편과 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였답니다. 저희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는데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하다가 오랜만에 들어선 아이가 이 딸아이였죠. 그러니 더 금이야 오기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남편이 그만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고치려고 팔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게 발견되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3년 정도를 암과 싸우다가 결국 딸의 대학 졸업식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러서 이제 딸의 나이가 홍기가 꽉 찬 나이 28살이 되었어요. 딸의 나이가 이쯤 되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늘 제게 살갑고 효성스러웠던 딸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저를 속썩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 딸의 결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아야겠다 싶은 시점에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죠? 그때 인사도 못했는데 어디로 가버리셔서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저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를 보고 기쁜 마음에 펄쩍 뛰었죠. 그건 아주 반가운 놀라움이었어요. 사위가 될 이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세상을 떴을 때 저나 딸아이나 그나마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이 3년간이나 되는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남편, 아빠와의 이별을 각오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병원에 있던 몇 년 중 마지막 1년은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모르핀만을 가지고 연명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갔겠구나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 떠났다고 생각하니 바닥에 뒹굴 정도로 마음이 쓰리고 아파오기도 했죠.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3년 가까이를 보냈는데도 딸과 저는 얼마간의 시간을 시리에 빠져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같이 살던 이 집, 물론 오랜 기간 병원에 있긴 했었지만 남편의 손길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집이었답니다. 슬픔을 빨리 잊기 위해서 이사를 할까도 생각했어요. 서울을 떠나 경기도권 내에 있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세상이 그저 텅 빈 것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권 내에 있는 집을 알아보러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안산 쪽으로 가다가 의왕시쯤에 내리게 되었답니다. 의왕시에 살고 있는 친구 하나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온 목적을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더러 의왕저수지 부근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경치가 좋았고 사방이 건물로 막힌 서울에 비해서 탁 트여있는 시원함이 좋았어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호숫가를 천천히 거닐었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맑은 날씨는 아니었어요. 약간 구름이 끼어있고 바람도 부는 날씨였죠. 아차하는 순간에 제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바람에 날려 저수지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 스카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시동생을 시켜서 제게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의미 있는 물건이었어요. 즉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런데 물에 빠진 스카프가 바람에 날려서 호수 중간에서 호숫가로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호수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불어오던 센 바람에 스카프가 저에게서 멀어지면서 호수의 중심 쪽으로 갔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 스카프를 잡으려 애쓰며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가버리게 되었어요. 운동을 한다고 피트니스 센터 같은 곳에 등록을 해본 일은 있었지만 수영을 배워본 적은 없었답니다. 당연히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점점 숨도 막혀왔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떠난 남편이 저를 살렸던 것일까요? 갑자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로 뛰어들어 제 쪽으로 빠르게 수영을 해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스카프, 저거 좀 주워주세요. 저는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스카프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그 스카프를 찾으니까 그 젊은이가 저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스카프도 같이 가지고 나와주었죠. 그 젊은이가 그렇게 저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호수 가운데서 꼼짝없이 익사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죠. 그런데 제가 물 밖으로 나와 그 스카프를 꼭 쥔 채로 헐떡이는 사이에 그 청년은 어느새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물에 빠졌었다면서? 도대체 호수엔 왜 들어갔어? 그것도 이 쌀쌀한 날씨에. 이상 없는지 알아보러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아픈 데 없어. 그보다 사람을 하나 찾아야 하는데 나랑 같이 좀 돌아다녀줘.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라져버렸어. 친구가 오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젊은이를 찾아 정신없이 호수가를 헤맸답니다.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말았죠. 그 일이 내내 가슴속에 남아있었고 언젠가 우연이라도 마주칠 기회를 주십사하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효험이 있었나 봐요. 글쎄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제 생명을 구해준 그 젊은이였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본 얼굴이지만 저는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서 앉아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늘에 대고 빌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사위가 되겠다고 오다니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그때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시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어머님을 물 밖으로 모시고 나오고 나서 친구분이 오셨기에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자리를 떴었어요. 그리고 말씀 놓으세요, 어머님. 아니요. 사위니까 어느 정도 말을 놓기는 하겠지만 존댓말하고 섞어서 쓸 거예요. 나를 살려준 구세주인데 어떻게 완전히 하대를 하겠어요? 만약 내가 그때 그 호수에서 죽었더라면 우리 딸도 아마 아빠 엄마를 연달아 잃은 서름 때문에 이 세상 하직했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구한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가 그때 말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사준 스카프 때문에 호수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됐을 때 구해주신 분? 그렇단다. 내가 정신이 희미했지만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로 기적이로구나.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스카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 스카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군요. 거의 숨을 못 쉬면서도 스카프를 찾으시기에 어쨌든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저를 구해주고 사라진 젊은이, 아니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위가 될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청년. 저는 벌써 거기에서 기본 점수 50점은 미리 주고 넘어갔죠. 그래도 딸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위감을 보려고 애썼어요. 제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고 어느 집안에서 자랐는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답니다. 뜯어볼수록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아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두말 없이 결혼을 승낙했어요. 딸도 그때 엄마를 구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답니다. 결혼을 승낙한 후에도 저는 사위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았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위의 성격은 부침성이 좋고 사람에게 살가웠답니다. 첫 번째 인사를 다녀간 후 결혼 전까지 딸이 직장일로 함께 오지 못해도 혼자서 찾아오는 일도 잦았어요. 올 때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어 오기도 했죠. 저를 위한 꽃다발이라나요? 그리고 아는 맛집으로 저를 많이 데리고 가주었답니다. 먼저 떠난 제 남편 참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딸아이 둘밖에 몰랐죠. 그렇게 병 때문에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남편이 했던 것처럼 사위감은 우리 모녀에게 정말 다정다감했답니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데도 진실하고 정성스러워서 세대 차이 같은 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친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갑자기 사위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아들로 키운 사람 같았죠. 과일 가게 주인이 수박을 통통 두드리는데 나 맛있게 익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저도 시원하게 한 조각 먹고 싶어요, 어머니. 얼른 잘라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선물이라며 아가씨들이나 가지고 다닐 만한 예쁜 색깔의 립스틱을 사가지고 오기도 했답니다. 이걸 보니까 장모님 생각이 나서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 꼭 바르고 다니세요, 장모님.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들고 오시는가. 이제 남의 집도 아닌데. 그리고 내 나이에 그런 색깔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네만. 이건 그냥 딸아이에게 주시게나. 아니요. 장모님은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한번 발라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이, 거 보세요. 잘 어울리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살갑게 할 때야 딸한테는 얼마나 잘할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물어보았어요. 사윗감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죠. 엄마, 그 사람은 남자만 아니라면 천사라고 할 만해. 아니, 참, 원래 천사는 남자라던데? 나한테는 천사 같은 남자야, 엄마. 식당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우선이고 어딜 놀러 가자고 해도 꼭 내 의견에 따라서 가주거든.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자신이 일찍 떠난 대신 이런 사위를 보내주었구나 싶었답니다. 결혼식을 미룰 이유가 없었죠. 사돈댁에서도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애지중지 키웠지만 제대로 가르치며 키웠죠. 어디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끔 교육시킨 딸이었어요. 양쪽 집안에서 며느리 사위 될 사람을 다 마음에 들어하니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답니다. 안사돈과 바깥사돈의 성격을 사위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시는 일 없이 꼭 제 의견을 자세히 물으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도 재미나게 할 수 있었답니다. 딸 하나만 키웠으니 이런 재미를 이 다음에는 또 볼 방법이 없잖아요. 사돈댁에서는 마치 그것을 배려라도 하듯이 저를 대하시더군요. 뭐 하나 걸리는 것 없이 마음에 드는 사윗감과 사돈댁이었죠. 많은 하객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딸과 사위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신접살림을 차렸답니다. 연애할 때도 알콩달콩 싸움 한 번이 없더니 신혼살림도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어요. 저는 인생에서 또 한 가지 큰일을 무사히 치른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했고 먼저 떠난 남편에게 그지없이 고마웠죠. 남편을 봉안해둔 납골묘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 모녀를 당신이 보살펴주고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 참 무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었으면 저 착하고 귀한 사위 재미 다 보는 건데. 여기까지 말하고는 그저 그만 눈물이 나와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큰 경사를 맞게 되니 먼저 떠난 남편이 더욱 그리웠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을 한동안 납골묘 앞에서 더 흘린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어느덧 딸이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되던 결혼기념일을 지낸다고 둘은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더군요. 신혼여행 때 다녀왔던 제주도에 다시 가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선물 많이 사오겠다며 둘은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그걸 또 하늘이 질투하는 것일까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날벼락을 맞았답니다. 여기 제주경찰서입니다. 렌터카 한 대가 돌담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어요. 거기 타고 계시던 분이 따님과 사위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거의 의식이 없어요. 내려왔다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러나 그 엄청난 사고는 실감을 못한 채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도 아니야, 우리 딸과 사위는 아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차가웠어요. 제주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딸과 사위가 입원하고 있었답니다. 딸의 상태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지금 따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절명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본능적으로 호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이 호흡하는 것도 언제 힘들어질지 모르고요. 그러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해요. 그렇다면 설마 우리 딸이 이런 상태를 흔히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죠. 댁에 가까운 곳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 더 황망했답니다. 그때야 몇 년간에 걸쳐서 각오라도 했죠. 이번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한 사고였어요. 의사가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는데도 실감이 나질 않더라고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위가 운전대를 잡았던 팔과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니 저는 그렇게 되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사위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운전을 좀 더 조심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원망도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운수가 나빴다고 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원망의 내색을 하지는 않았죠. 무엇보다도 딸과 결혼하고 3년간 사위는 제가 딸을 애지중지 키울 때보다 더 아껴주었었답니다. 식사 준비까지도 딸에게 모두 맡겨두질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 하나만 키웠기 때문에 공주님으로 키웠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왕비마마 같았죠. 그리고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스쳐 지나가는 원망의 마음을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누워있는 와중에 제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기고 말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위가 사고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이었죠. 제주도에 있는 며칠 동안 저도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사위는 정말 실성한 사람 같았답니다. 누워서 간신히 눈만 뜨고 있는 딸에게 어서 집에 가자며 일으키려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위까지 돌봐야 했죠. 자책감이 너무나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는 딸을 데리고 서울로 왔고 사위는 자신들이 살던 집 근처의 종합병원에 딸을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딸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했죠. 내 잘못이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내가 조심했더라면 그래도 당신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위는 딸의 병실에서 살다시피 하더군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딸에게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이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렇게 매일 안부를 묻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당신 오늘은 어땠어? 꿈은 무슨 꿈을 꿨어? 꿈에서 아버님 만났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 어깨 쪽 자리가 좀 베기게 생겼다. 내가 잘 펴줄게.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할 아이에게 꽃다발은 또 왜 그리 꼬박같이 사오던지요. 딸이 저러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나는 자네가 이러고 계시는 것도 큰 걱정이네. 현실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저 애가 뭘 알아본다고 매일 이렇게 꽃까지 사다 바치시는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사람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프리지아하고 튤립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사고 전에도 늘 사들고 가던 꽃이었는데 받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는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을 꼬박같이 딸의 손발과 몸을 닦아주며 여전히 대답 없는 아이에게 이 말 저 말 붙이고 있었죠.
물수건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는 거야? 오늘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내가 나가서 당신 잘 먹던 쌀국수라도 사올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냄새라도 맡아보라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먹어주면 더 고맙고. 그래서 사위는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처가라고 소문이 나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몸을 못 가누는 딸을 휠체어에 지탱해 앉히고 바깥 공기를 쉬어주러 나가기도 했죠. 마나님 모시고 마실 나가는가 봐요. 아이고, 마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지고지순한 남편이 24시간 붙어서 비위를 맞추고 있으니 우리 남편은 나하고 산 지 40년이 되어오는데도 꽃 한 송이 사온 일이 없다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힘 안 들어요? 그리고 대답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붙여요. 제가 운전을 잘못하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일 없었을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 남은 인생 이 사람한테 다 바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절대로 제 말 못 알아듣지 않아요.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꽃향기도 맡고 모습도 볼 거예요. 틀림없어요.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위의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어머님도 남편 되시는 분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딸은 사위가 빈틈없이 돌보고 있었기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와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그날 하루로 그치지 않았어요. 매일이 눈물이었죠. 남편이 떠났을 때 남편의 손길이 이리저리 묻은 집안을 둘러보고 서러웠던 생각이 났어요. 딸이 쓰던 방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건강한 시절에 생기발랄하던 딸의 모습이 눈앞에 새록새록 하더군요. 엄마, 나 엄마가 소풍 가서 쓰라고 준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가져왔어. 엄마 맛있는 과자 사주려고. 엄마가 싸준 과자 내가 다 먹었거든. 그런 딸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했던지요. 귀엽고 기특해서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났어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남편을 일찍 여윈 것도 모자라 딸까지 저렇게 되었는지 팔자 탓을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의사가 말한 그 3개월이 지났는데도 딸이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세상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저는 이 사람 꼭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아하던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사고 전에도 시를 읽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도 했고요. 매일 눈물로 지새고 있었지만 사위의 그 변할 줄 모르는 정성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소문이 자자했고 병원 안의 모든 사람이 사위를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딸과 사위가 같이 살던 집에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위 먹으라고 해다 준 음식이 거의 그냥 냉장고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즉 사위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딸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었죠. 만일 얘가 깨어났는데 자네가 잘못돼서 이 세상에 없게 되시면 그동안의 정성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네가 말하지 않았는가. 꼭 깨어날 거라고 말이야. 그렇다면 자네 몸을 생각하면서 병부안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사위는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여위어 있었어요. 해다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딸을 두고 따로 식사를 하러 나가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침대 옆에서 먹을 수 있는 과자 쪼가리나 김밥 한 덩이 정도로 연명을 하면서 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죠. 딸의 집에 가보아도 라면 봉지만 쓰레기통에 수북했어요. 사위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사위가 하던 일에도 신경이 쓰였죠. 사위는 작은 쌈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자 가게를 열 때부터 있었던 직원이 알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어도 그렇지 주인이 있는 가게하고 없는 가게가 어떻게 같겠어요. 아무래도 이러다가 자네한테 더 먼저 큰일이 벌어지겠네. 이 아이 당분간 나한테 맡기고 가게에도 좀 나가보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몸을 좀 챙기게.
내가 보약이라도 좀 지어야겠어. 내가 해다 준 반찬도 하나도 안 먹고 냉장고 안에 그냥 쌓여 있더구만.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가서 눈 붙이고 맛집 찾아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와. 보약이 따로 있나요? 장모님이 해다 주신 집 반찬이 보약이죠. 그동안 해다 주신 거 그렇게 버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 끓여다 주신 소고기 묵국 한 모금 먹어보니 속이 확 풀리던걸요. 그건 먹고 싶네요, 어머니. 이 사람이 사고 전에 어머니한테 배운 솜씨로 그 국을 자주 끓였었어요. 그게 너무 그리워서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사고 전에 딸이 또 생각나더군요. 엄마, 불고기 낙지찌개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식당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재료 사왔어요.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사위가 잘 먹는 음식의 조리 방법을 물었고 그때마다 자세히 가르쳐 주었었거든요. 라면 봉지만 수북하고 오래된 음식만 쌓여있는 사위의 집을 생각하니 사위가 며칠에 한 번 들어와서 씻거나 잠깐 눈만 붙이는 집이지만 제가 한번 털어내어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잔뜩 사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죠. 만들어서 실어 나르느니 차라리 거기서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국거리에 각종 나물거리에 생선회 등등 식재료를 손에 잔뜩 들고 딸네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어 청소부터 시작했죠. 사람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집이라서 청소할 게 많았어요. 베란다 쪽 문에는 거미줄까지 생겼더라니까요. 청소를 하다 보니 냉장고 옆에 긴 통이 하나 보이더군요. 열어보니 각종 우편물을 넣어두는 통인 것 같았어요. 빨리 전달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려고 통에 있는 우편물을 모두 쏟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의외의 우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편물들은 독촉장들이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아파트 대출금 이자와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독촉장도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찬들을 가득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저는 사위에게 그 독촉장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위는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약간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 병간호를 하다 보니 식당 일을 거의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경험 있는 직원이 있다지만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사위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저는 이 사람한테 정말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집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어떻게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하긴 사위의 심정과 상황을 저처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병원에만 붙어 있는데 예전처럼 돈벌이를 할 상황도 아니겠죠. 그 독촉장에 대한 사위의 말을 들은 저는 사위가 더욱 안쓰러웠답니다. 내 딸을 간호하느라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 잘 알겠네. 내가 얼마라도 도울 테니까 생활비에 조금 보태고 우선 연체된 아파트 대출금하고 건강보험료부터 해결하시게나. 아니요,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대출금이 계속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집 파는 일은 친구 한 녀석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고요. 대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 집을 팔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마침 제 소유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아파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짜를 헤아려 보니 곧이어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 쪽에서 집을 비워야 할 때가 되어 있었어요. 날짜가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그쪽의 의중을 타진해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보니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잘된 일이었어요. 이참에 아파트 대출금이 부담된다는 사위에게 집을 팔라고 하고 새를 놓았던 제 소유의 아파트를 사위에게 주면 되니까요. 사위에게 집을 판 돈을 가지고 밀린 아파트 대출금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라고 한 다음에 제 소유의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했죠. 우리 사위 참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딸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남자만 아니라면 천사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 아파트를 주겠다는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자신이야 어차피 이 병원이 집이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제가 야단을 치다시피 해서 그 집을 사위에게 넘기기로 합의가 되었죠. 사위가 다시 눈물을 보이며 제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위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아파트 대출금이나 건강보험료뿐만이 아니었어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물론 제가 도와주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사위에게 큰 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붓고 있던 적금을 해지해서 사위에게 입금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전날에 사위의 집에다가 지갑을 두고 나온 걸 이제야 알았던 거예요. 그 지갑 안에 신분증이니 뭐니 다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찾으러 다시 사위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네 집에서 지갑을 챙겨서 나오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심하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소리치는 내용이 뭔지도 잘 파악되지 않았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도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거칠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자꾸 이렇게 고성방가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을 불러요? 어디 불러보쇼. 경찰을 부를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오늘도 못 만나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으니 잘 됐구만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빙긋 웃음까지 띄우며 무슨 사기인지 말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저를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댁은 누군데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아, 여기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경계하던 그 사람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내 사위라고 하니까 그 사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런데 내용인즉 제가 너무 놀라 기절할 만한 것이었어요. 아주머니 사이 되는 사람이 도박판에서 나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내가 그걸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요? 그래서 결국 현금이 아닌 금덩어리로 그 돈을 받았는데 내다 팔려고 보니 이게 건만금이지 안에는 가치도 없는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겠어요? 도박판에 가짜금에 도대체 우리 사위하고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들이 그 남자의 입에서 술술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사람이 사위가 어디 있는지 당장 대라고 저를 겁박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모른다고 잡아뗐어요. 이 사람이 잘못 찾아왔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제가 죽어도 사위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자 이 남자는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더니 나가버리더군요. 가능성은 반반이었어요. 이 남자의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 말이에요. 저는 일단 적금을 해지해서 사위에게 돈을 붙이는 것을 보류했죠. 적금 만기가 알고 보니 일주일 남았다고 하네. 내가 일주일 후에 해지해서 돈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게나. 사위와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사위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틀림없이 사위의 눈에서 크게 실망하는 빛을 보았답니다. 잘못 보았을까 생각도 했지만 아니요, 정말 사위는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자네 혹시 말이야, 이건 그냥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혹시 예전, 그러니까 결혼 전에라도 도박에 손을 댄 적 있나? 사위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냐고 묻더군요. 내가 자네 집 앞에서 서성대던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네한테 도박 빚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뭔가. 누군지 알겠어요, 장모님. 그 여자는요, 제 가게에 술을 대주는 여자인데 지금 제가 대금 정산을 못 해주니까 그렇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가게 직원 하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제가 만난 사람을 여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사위는 그 가상의 인물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비로소 사위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조금씩 사위가 좋지 않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도리지를 치고 말았답니다.
딸에게 그렇게 헌신적이고 저의 생명을 구해준 사위였어요. 그런 사위를 두고 제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사위를 의심한 저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시 한 달이 흘러갔어요. 저는 사위를 의심한 저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여전히 사위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어낸 가상인물인 그 여자에 대한 사위의 말은 거짓말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저 어머니, 집이 곧 팔릴 것 같아요. 친구 녀석이 작자가 나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 집이 없어지는 건데 언젠가 제게 주시겠다고 한 장모님 소유 아파트 말이에요. 그 말씀 믿고 친구에게 계속 집 파는 일을 추진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는 전세된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 있어서 지금 당장 집을 넘겨주기는 어렵다고 둘러댔죠. 사위는 붙여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도 언급하더군요. 대출금의 아파트 관리비에 자신이 딸아이의 곁에 붙어있는 바람에 밀리게 된 돈이 많다는 얘기를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너무 많으니 어차피 밀린 것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어머니, 지금 말씀입니다. 어머님 따님을 간호하느라고 아파트가 그냥 날아가게 생겼어요. 대출금을 못 내니까 압류하겠다고 한다고요. 관리비도 수백만 원이 밀려 있고요. 사위의 언성이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 붙어있던 병원에도 이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뜸하게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을 들어 나간 사이에 사위가 와 있더군요. 사위는 예전에 하던 대로 물수건을 가지고 딸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씻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딸의 목을 씻겨주는 사위의 손길이 거칠었어요. 씻기는데 열중해서 그런지 제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목을 계속 거칠게 문질러 닦아주던 사위가 저를 보고 이상하리만치 깜짝 놀라더군요. 자네, 이제 내 딸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진 건가? 그렇게 붙어있지 못해서 안달을 하더니 사흘에 한 번도 겨우 들여다보니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느끼지 못하는 애라도 그렇게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니 자네 마음이 변한 게 틀림없구만. 사위는 놀라서 잠시 주춤거리는 것 같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제게 차갑게 대꾸하더군요. 장모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나흘에 한 번씩이나 들여다보는 게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목 부위를 장모님이 제대로 안 씻겨주셨나 봐요. 때가 많아서 제가 좀 많이 문질렀어요. 말소리도 평소의 사위의 말소리에 비해서 서너 배는 컸고 말투도 마치 뒷골목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의 말투 같았답니다. 저는 이런 사위를 보면서 정말 불안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싶었죠.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거짓말을 일삼고 이젠 거의 대놓고 돈과 집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딸을 들여다보지 않더군요. 저는 점점 사위의 집에서 보았던 도박빚을 갚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사위의 본성이 제 눈앞에 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딸에게서 관심을 걷어버린 사위를 대신해서 제가 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딸이 너무나 가엾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 해도 가엾은 일인데 그토록 천사라고 믿고 있던 남편의 본색이 영 다른 사람이라니 마음속으로 우리 모녀의 팔자를 탓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어쩌다 딸의 목으로 눈이 갔어요. 사위가 어찌나 거칠게 문질렀는지 빨갛게 피가 맺힌 곳이 몇 군데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얼핏 잠이 들었었던가 봐요. 꿈에 누가 자꾸 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몇 번을 계속 뿌리쳤답니다. 왜 꿈이 귀찮아서 일부러 잠을 깨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꿈속에 그 손길을 뿌리치며 억지로 잠에서 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제 옷을 잡아당긴 그 손길은 꿈이 아니었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꼼짝을 못한 채 몇 달을 누워있던 딸의 손이 제 상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요, 선생님들, 우리 딸 좀 봐주세요. 얘가 지금 분명히 움직였어요. 제 옷을 잡고 안 놓고 있다니까요. 얼른 좀 와주세요. 저는 소리를 쳐서 의료진을 불렀어요.
간호사들이 먼저 모여들어서 제 상의를 붙잡고 있는 딸의 손에 힘이 느껴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어서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딸의 눈동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옷을 잡고 있는 손을 잡아주자 제 손을 잡는 힘이 희미하지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졌답니다. 이런 걸 바로 기적이라고 하나 봅니다. 제가 의사생활 거의 20년째 접어듭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딸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났죠. 이제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위였지만 그래도 사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사위에게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친척들에게 먼저 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답니다. 깨어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누워있던 딸은 근육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한동안 말도 어눌하게 하더라고요. 의사는 시간이 약간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곧 회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 사람 어딨어요? 그 사람 데려다 주세요. 딸이 드디어 또렷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시작했어요. 제 남편을 찾는 것 같더군요. 걱정 말아라. 네 남편은 팔하고 갈비뼈에 크지 않은 부상만 입었어. 지금은 상처도 다 아물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니 너나 빨리 회복할 생각을 하려무나.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놈이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였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딸이 악을 쓰다시피 말했어요. 얘가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구나. 며칠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회복이 빠를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 그리고 네 남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사위에 대해서 일단 딸에게도 그 본색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야 했어요. 저는 그 일도 정말 걱정이 되었죠.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엄마, 나 이제 정신 멀쩡해요. 분명히 그놈이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요. 내가 앉은 조수석 쪽을 일부러 돌담에 가다 박은 거라니까요. 딸의 말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되었고 이제는 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떠나던 결혼 기념일로 거슬러 올라가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사위가 운전을 했고 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죠. 어디서 전화가 오네? 그런데 당신 폰 벨소리 아니잖아. 내 폰도 아닌데? 무슨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지? 딸이 소리가 나는 뒷자리를 향해서 몸을 돌렸다죠. 의문의 전화벨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뒷자리에 놓아둔 사위의 가방이었다고 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팔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위는 딸이 그 가방을 조수석으로 가지고 오는데도 말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었죠. 그 사람의 가방에서 내가 모르던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어요. 영업용 폰이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폰을 열어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웬 여자하고 다정한 포즈로 시내에 찍은 사진부터 펜션이나 리조트의 발코니로 보이는 곳에서 가운 차림으로 둘이 찍은 사진 등등이 다 그 폰에 있더라고요. 즉 쥐도 새도 모르게 사귀던 여자와 연락을 하기 위한 세컨폰을 딸아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폰의 존재를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딸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사위가 운전을 하느라고 팔이 여유롭지 않을 때 사진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다 볼 수 있었다고 했죠. 사진과 카톡의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딸과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사진까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나랑 우리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가. 차 돌려. 서울로 돌아가요.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내가 폰을 끄는 걸 잊었던 모양이네. 나도 몰랐으면 모를까? 당신이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어. 나 원망하지 마. 이거 당신이 그 폰을 마음대로 열어본 대가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맘때쯤 당신은 세상을 떠나주어야 하는 것이었어. 당신 명이 아주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가속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겁에 질린 딸이 무슨 짓이냐며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지만 사위는 듣지 않았다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차도를 이탈해서 차의 오른쪽에 있던 돌담을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수석 쪽의 차가 엉망으로 부서지고 딸은 실신한 채로 발견되었던 것이었죠. 어쩌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고의사고였다고 딸이 울먹이더군요. 저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일단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사위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맞습니까? 사진을 좀 자세히 보아주세요. 예전에 촬영된 사진이라서 좀 흐리고 요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사위의 사진이었어요. 물에 빠져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얼굴이었죠. 사진이 좀 흐릿하다고 그리고 옛날에 촬영된 것이었다고 제가 사위를 몰라볼 리가 없었죠. 이 사람 상습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이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있는 곳의 존재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던 차에 아주머니께서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덕분에 일이 조금 빨리 진행되게 생겼네요. 경찰은 곧바로 사위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혐의를 추가해 수배했죠. 결국 사위는 문을 닫은 자신의 가게 창고에서 체포되었어요. 도박에 조금 손을 댄 건 맞지만 내가 언제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고도 우연이었었고요. 도대체 내가 이 여자를 죽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인에 대해서 수십억 대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던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해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부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수십억의 돈이 들어오는 일이니까요. 저는 갑자기 사위가 딸을 물수건으로 씻기면서 목 부위를 강하게 문질렀다는 기억이 났고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조금만 제가 늦게 들어갔더라면 세게 문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이 얘기까지 다 해주었죠. 내가 미쳤습니까? 그 눈이 많은 병원에서 사람을 죽이게요.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당신 미쳤더라. 그 내연녀하고 찍은 사진들하며 도박비잭 하우스 개설한 거 하며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안 죽어서 말이야. 깨어나서 고의 사고였다고 폭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깨어나서 정말 미안하게 됐어. 거기다가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내 목을 조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까지 수포로 돌아갔으니 더 미안한데? 경찰이 그러지 않아도 수배하고 있던 인물이었기에 빈틈없는 증거를 들이대며 압박 수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위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죠. 따님이 사진을 보셨다던 그 내연녀도 범행에 가담할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둘이 어디 외국으로 도피하려 했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고 약해 보이는 모녀 둘만 있는 그런 사람을 일부러 골랐던 거예요. 그런데 부인께서 핸드폰을 열어보시는 바람에 이를 갑자기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위의 집에서 보았던 도박빚을 갚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과 가짜 금덩이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죠. 그 사람 역시 상습 도박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위가 겉에만 금칠을 한 돌덩이를 건넨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도박으로 인해 수억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가게와 집도 이미 날려버린 상태였다더군요. 경찰은 사위를 살인미수 및 상습 도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어요. 도박죄 중에서 도박할 장소를 제공하는 도박장 개설의 죄는 특히 무거운 죄에 속한다죠.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사위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 죽어가던 저를 살렸던 그 용기 있는 청년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그것만이라도 물어보기 위해서 저는 사위에게 면회를 갔어요. 사위가 면회를 거부한다더군요. 하긴 이유를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변호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으러 가는 날 딸도 동행하는 것 같더군요.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 나하고 결혼한 이유가 결국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거였어?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건재하셨다면 굳이 나를 고르지도 않았을 테지. 이혼 서류 가지고 왔으면 그냥 서명이나 받아가지고 가.
다른 말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보이는 것이 진실이겠지. 내가 운전을 잘못했던 모양이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게 좀 억울할 뿐이야. 그리고 세컨폰을 꺼놓지 않은 것도 더 억울하고. 딸에게서 전해 들은 사위와 딸의 짤막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후 저는 다시는 사위를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준 귀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악연인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죠. 그저 누군가가 팔자 센 사람이 있어서 팔자를 떼느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딸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일부러 차를 돌담에 갖다 박기까지 했는데 살아나준 딸, 그리고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의료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준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하늘에 있는 남편이 거의 죽어가는 딸에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너 아직 여기 올 때 아니다. 네 엄마하고 좀 더 살다 오너라 라고요. 딸이 깨어나준 것에 감사하면서 저는 딸의 재활을 돕고 있답니다. 아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귀인이 결국 악연이 된 사연, 저와 딸 그리고 귀인이었다가 악인이 된 장본인을 둘러싼 사연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